지난 시간에 이제 요즘 공부가 다르다 할 때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체는 많은 학습량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언어 능력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한 초창기 때 이제 이야기고, 그럼 그동안 제가 강사 생활을 했던 12년 동안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학습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학습량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처음 제가 강사 생활을 했을 때도 이거보다 더 할 수는 없다. 애들이 이거보다 공부를 더 할 수는 없어. 이게 맥시멈이야,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갱신되더라고요, 그게. 또 지나니까 또 이렇게 이런 거죠. 제가 강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초3 이하 꼬맹이들은 5시 전엔 들어오자, 태권도 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초등 저학년을 상대로 하면 6시, 7시 이런 수업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심리적 경계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인간적으로 주말엔 쉬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말 학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학습량이 계속 늘어나왔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제가 느꼈던 흐름, 제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언어 능력 평가를 받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어 능력 평가 결과로 되게 잡히지만, 또 뭘로 잡히냐면, 저는 아이들하고 책을 읽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한 5년 전에 아이들은 이 책은 좀 책을 못 읽는 아이도 되게 재밌게 다 읽었던 책이야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5년 지나니까 그걸 못 읽는 애들이 막 나와. 꽤 많이. 이런 식으로 뭐냐면 언어 능력이 점진적으로 더 하락하는 겁니다. 계속 하락하다가 제가 강사 생활을 그만두기 한 3, 4년 전부터는 좀 위기감이 들 정도로 이게 좀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왜 떨어지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 상반기에 모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에 30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언어 능력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결과 어떻게 나올지. 언어 능력 평가 결과가 초5부터, 원래는 중3까지인데 고2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고2까지 똑같은 테스트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을 변형한 언어 능력 평가지를 활용해서 초5부터 고2까지 똑같은 평가지로 언어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구기처럼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만 이럴 리가 없어. 똑같은 방식으로 다 공부하니까 이건 전국 공통일 거야 하고 추정치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초5부터 고2까지 테스트를 딱 봐서 이제 채점을 했어요. 우리나라 초등 5, 6학년의 평균 언어 능력은 몇 학년 수준이 나왔을까요? 초등 5, 6학년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결과 보고 좀 놀랐어요. 이거보다 한두 단계 낮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초등 5, 6, 여기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있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다 통화를 하거든요. 제가 이거 하다가 좀 쓰러질 뻔했는데, 이 업무량을 제가 감안을 못하고 이거 300명을 받았다가 300명과 다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했는데 이 초등 5, 6학년 참여했던 이 학부모님들이 다 독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평균보다 책을 좀 많이 읽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제가 느꼈던 이제 체감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의 평균 언어 능력이 몇 학년 수준이 나왔냐면 또 초등 5, 6학년 수준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느끼는 체감하고 똑같아요. 맞아. 그렇지.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제가 초등 5, 6학년들은 독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1, 2, 3학년은 어떤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했냐면,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다가 성적이 떨어진 애들. 정말 100%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성적이 떨어져도 이 친구 성적이 떨어질 때 막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딱 중간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 중간층의 결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은 사실은 샘플 수가 적었어요. 원래 중3까지를 대상으로 한 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고1, 2는 안 받았는데 이게 들어오게 된 게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냐면 무조건 넣어줘.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넣었던 건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고1, 2는 또 초등 5, 6학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등 5, 6학년도 초등 5, 6학년이고요. 중학생도 초등 5, 6학년, 고등학생도 초등 5, 6학년. 여기서 초등 5, 6학년 수준이라는 건 초등 5, 6학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초등 5, 6학년 기초 언어 능력 평가에 실제로 수능 문제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초등 5, 6학년 수준이 나오는 초등 5, 6학년한테는 수능 국어 영역을 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언어 능력 문제를 떠나서 애가 울면서 뛰쳐나가요. 이 엉덩이 무게, 뭐 이런 또 나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걸 문제를 다 읽고 풀 수조차 없죠. 근데 뭘 할 수가 있냐면 초등 5, 6학년 수준이 나오는 중3, 고1한테는 수능을 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풀게 하면 딱 몇 점대가 나오냐면 42점에서 48점대가 딱 나와요. 이 박스권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찍기에 따라서 좀 격차 있을 수 있지만 거의 42에서 48점이 나와요. 그럼 42에서 48점이라는 이 점수가 실제 수능에서 어떤 점수냐면 5, 6등급에 걸쳐지는 점수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고3, 입시를 치러 들어가는 고3이 실제 평균 언어 능력이 초등 5, 6학년 수준이거나 테스트의 격차, 종류의 차이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중1, 2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좋게 잡아도 중1, 2보다는 높다고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는 학교 공부 쉽죠. 왜? 아이들의 언어 수준이 초등학교 교과서의 언어 수준을 평균을 따라가니까. 근데 중학교가 되면 격차가 벌어지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격차 더 벌어지죠. 그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 3학년 고등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공포가 있어요? 이런 공포가 있죠. 특히 중3들이 고등학교 공부를 볼 때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공부 포비아가 있어요. 초등학생도 똑같죠.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공부 좀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중학교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왜? 못 읽으니까. 고등학교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어 능력을 그대로 놔두고 쭉 이런 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우리 학생들의 언어 능력,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낮게 잡혀 있다. 청소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해요. 정말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청소년, 중학생 이상인 경우에 자기 교과서를 원활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은 3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기초학력 미달자의 자료를 통계 자료를 발표했어요. 이게 뭐 연구 자료가 아니에요. 그냥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인데 뭐 그거죠. 국포자, 영포자, 수포자 얼마나 돼? 이걸 이제 조사한 겁니다.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영어가 제일 적게 증가했습니다. 1.2배 증가했어요. 물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르니까 대략 1.2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의 경우는 한 1.8배 정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4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수학은 한 2.1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수포자의 숫자가 비율이 증가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진짜 수학이잖아, 저건. 수학이 언어 능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은 언어 능력이라는 건 사고력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고를 뭘로 합니까? 혹시 냄새로 사고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미지로 사고하시거나. 사고는 언어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사고는 언어로 하는 건데, 사고력이 수학 능력이고, 이 수학이라는 과목, 학문을 수행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사실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어가 사실은 국영수 중에는 이 언어 능력, 수학 능력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그냥 언어잖아요. 언어기 때문에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성실함입니다.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많이 외우고 이런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가 제일 적게 늘었다는 것만 봐도 언어 능력의 문제가 맞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왜 국어보다 수학이 더 높아?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실제로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언어 능력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는 과목이에요. 예전에 일본에서 15분 아침 독서 운동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성적 올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규율을 안 지켜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책이라도 읽히면 좀 애들이 좀 침착해지고 차분해지고 말을 좀 들을까 싶어서 아침마다 그냥 15분씩 책을 읽힌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갑툭튀로 성적이 막 오른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그때 가장 많이 오른 과목이 뭐였냐면 수학이었어요. 신기하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수학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기호로 보잖아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인수분해 기호로 보니까 이게 언어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수학이라는 건 연산 논리잖아요. 논리는 언어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논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산 논리가 쉽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부호를 설명하는 논리, 그 글이 쉽고 간단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덧셈이다. A에 B를 더한다. 이걸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뺄셈이면 A에서 B를 뺀다.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연산 논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연산을 설명하는 이 논리적이고 예리한 글이 점점 길어지고 점점 더 예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수분해 정도 되면 A4지 한 반장 정도 나오겠죠. 그러다 미적분이 되면 A4지 몇 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왜 그런 입시생만 상대하시는 수학 강사분들이 계세요. 유명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애들 초등학교 때 학원 좀 그만 보내고 책 좀 읽으라고 하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언어 수준이 못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 수포자가 이렇게까지 폭증한다는 거, 4년 새에 2배 이상 폭증했다는 건 뭐냐면 언어 능력이 그만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학습량은 실제로는 더 늘고 있거든요. 2015년에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2018년에 많이 했겠어요? 같거나 적어도 2018년에 더 많이 했을 확률이 더 크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이 도표를 보면 그게 잡혀요. 어떤 식으로 잡히냐면 이 표의 위에 있는 퍼센트 있잖아요. 4.6%, 4.9%. 저게 뭐냐면 중학생 수포자의 증가 추이예요. 밑에 거 5.6% 저게 뭐냐면 고등학교 수포자의 증가 추이입니다. 상식적으로 중학교 수학이 어렵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훨씬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수포자가 훨씬 많아야 돼요. 근데 2018년도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중학교 수포자의 퍼센테이지가 11.1%예요. 근데 고등학교 수포자의 퍼센테이지가 10.4%입니다. 중학교 수포자가 고등학교 수포자를 앞지른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겠지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조사를 했을 당시에 고등학생들은 이 당시에 중학생보다 3년 선배잖아요. 제가 아까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3년 선배라서 좀 나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진다. 자, 중학교 성적이 떨어질 때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오느냐? 우리 때와는 좀 다른 유형의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중학교에 가서 성적 떨어질 때 어떤 유형의 성적표를 받아오냐 하면 이런 유형의 성적표를 받아와요. 영어, 수학은 성적이 좋아요. 나머지 과목이 성적이 떨어져요. 자, 만약에 자녀분이 중학교에 가서 이런 성적표를 받아오면 부모님들과 자녀분의 심리적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은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우리 경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때는 어땠어요? 나머지 과목 달달달달 왜 성적 올려놓고 영어, 수학 갖고 승부를 봐서 석차 결정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오면 어려운 영어, 수학이 잘 나왔네? 나머지를 공부해서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적표의 유형,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가 성적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이 성적표 유형,
이 유형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영어 수학을 이렇게 잘하는데 나머지 과목 성적이 안 나오는 이 이상한 학습 능력은 뭐지? 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성적표를. 자,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책이 제가 학원 강사를 생활을 정리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쓸 때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을 받지 않고 수업도 줄여갔던 상태였어요. 근데 한 아이가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의 친구였는데 내가 곧 닫을 거라는데도 구태여 들어오겠다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처음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받았을 때 성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영어 수학이 98, 100이 나왔어요. 나머지 과목이 60에서 80점 사이가 나왔어요. 자, 이런 성적표 나올 때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됐냐면 나머지 과목 성적을 올려서 다음 시험에서는 수위권에 들어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차피 요즘에 맨날 주말에 나와도 글 쓰시고 밤늦게 또 글 쓰시고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교과서 보고 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쌤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 좋아. 대신 친구는 데리고 가면 안 돼? 왜냐면 제가 학원에 친구가 같이 왔을 때는 뭐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그래서 그럼 너 혼자 와. 그럼 그렇게 하게 해줄게. 처음 시작하는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시험 한 달 좀 전이었어요. 다음 시험이 한 달 좀 전이었는데 일요일이어서 저는 그날 사실 원고지 7매 정도 쓰면 되는 날이었어요. 칼럼이 그 다음날 마감이 있었는데 7매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만났어요. 안녕 하면서 이제 학원 문을 따고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 화이팅! 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걔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쌤한테 물어봐. 그리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 켜고 커피 내리고 막 창문 열고 막 휘파람 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컴퓨터의 로딩 화면이 끝나기 전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처음에 얘가 뭐 선생님 샤프가 없어요 라던가 샤프심이 없어요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교과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때 들고 왔던 교과서가 뭐였냐면 이 화면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 물어봐 했더니 선생님, 여기 이제 첫 줄이 국가의 영역이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제가 이제 아까 중학교 교과서까지는 아주 친절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국가의 영역이란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이 고등학교 교과서는 없어요. 저한테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얘가 날 놀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 근데 정말 모르는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건 말이지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야. 바로 다음 줄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준 거죠. 이게 중학교 교과서 이렇게 친절해요. 개념을 한번 명제를 설명해주고 한 번 더 설명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 그래도 뭔가 미심쩍은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줬어요. 야, 니네 집에 니네 가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냉장고 꺼내서 물 마시고 막 화장실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 국가랑 똑같아. 그런 거야. 알겠어요. 간 거예요. 갔다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정말 사사건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서 멘붕이 왔냐 하면 이 체조조위선이라는 단어에서 멘붕이 왔어요. 체조조위선,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썰물 때 수위가 가장 낮았을 때의 해안선을 말한다. 정말 쉽죠? 제가 강연 가서 정말 쉽죠?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래시계에 모래가 쌓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에 읽은 부분이 쌓여서 이해가 진행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건 책의 앞부분의 내용이 이해돼서 쌓여서 진행되는 거예요. 앞이 만약에 유실된다 했을 때 우리가 뭘 느껴요?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이렇게 돼서 책 읽다가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날 때 책을 읽는다는 건 앞을 이해하면서 쌓아나가는 겁니다. 이런 짧은 글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조수간만의 차를 이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썰물을 이해하고 수위가 가장 낮았을 때를 이해하고 해안선을 이해하면 돼요. 근데 언어 능력이 낮으면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조수간만, 썰물, 수위, 해안선 이런 단어들이 한 번에 습격하는 느낌을 받아요, 애들이. 그래서 사고 스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야, 조수 간만의 차, 너 막 설명해줬는데 애가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 이건 말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A4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해안 단면선을 그렸습니다. 바닷물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사람 하나 이렇게 그렸죠. 자, 이 사람이 너야. 너 밀물 썰물 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그지? 자, 조수 간만의 차, 밀물과 썰물의 차. 자, 썰물 때, 물이 빠질 때, 자, 빠진다. 자, 쭉 빠질 때, 수위가 가장 낮을 때, 그때 해안선 알지? 육지와 바닷물이 만나는 그 선! 이게 체조 조위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미심쩍은 표정인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친구가 뭘 이해 못하는지 간파를 했어요. A4지를 뒤집었어요. 이번에는 항공사진 찍듯이 위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에 또 사람 머리를 하나 그리고, 자, 이게 너야. 아까 앞에서 봤지? 이걸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너야. 자, 봐봐. 아까 우리 해안선이 밑에 보면 땅이 이렇게 내려가잖아. 빠질 때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뒤로 후진하는 것이기도 해. 그지? 네, 맞아요. 자, 봐봐. 쭉 후진해서 제일 후진했을 때, 제일 물이 빠졌을 때 해안선, 이게 체조 조위선. 했더니 아이가 오, 알겠어요 갔어요. 근데 제가 이 페이지가 지금 보기 좋으시라고 2페이지에 편집을 했는데 사실은 한 페이지의 절반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이 한 페이지 물론 이제 밑에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심지어 있어요. 그 밑에 물론 항공사진처럼 한 그림은 없지만 단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언어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사실은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했던 거, 심지어 중학교 가서 친절하니까 그림까지 들어가 있지만 언어 능력이 높으면 그냥 읽으면 저절로 그 그림 머리에서 떠올라야 돼요. 저절로. 근데 이제 언어 능력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읽고 그림이 있는데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한 페이지를 설명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자, 그럼 시험 범위가 100페이지 정도 돼요. 과목별로. 그럼 30분이 걸렸다는 얘기는 이 한 과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 옆에 붙어서 3000분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친구가 비슷한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보다 좀 심한 편이긴 해요. 하지만 평균적인 수준 놓고 봤을 때 나머지 친구들도 이거보다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 낮긴 하지만. 자, 그럼 3000분이 걸린다고 하면 이것만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과목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 과목을 다 설명해 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물리적으로 실제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읽고 이해하잖아요. 이 문장을 읽는데 3분이 안 걸려요. 이 부분을 읽는데. 그러면 잘 읽는 아이, 원래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해요? 연필 딱 들고, 교과서 펼쳐서 쭉 읽다가 외워야 될 거 표시하고, 쭉 이해하면서 읽다가 외워야 될 거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외울 거 딱딱딱 찍어서 노트 정리해서 외우고 가서 100점 맞고 돌아와서 까먹고. 이게 이제 원래 공부 잘하는 로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날 제가 계속 들고 오는 거예요. 첫날. 계속 들고 와서 1시가 지나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 계속 갖고 와. 다 설명해 줄게. 8시까지 제가 설명했어요. 8시가 돼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저는 이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떨어진 거예요. 와, 정말 너무 힘들고 이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이걸 설명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맞아? 제가 중간에 막 3번씩 읽어 막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들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나가면서 저한테 쐐기를 박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해 주실 때는 다 알 것 같았는데 뭔가 찝찝해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멘탈이 나가서 원고지 7매가 제가 써야 될 칼럼 원고지 7매가 원고지 700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소파에서 잤어요. 자고 한 3시간 자고 새벽에 멘탈을 조금 끌고 모아서
그 7매를 정말 70매 쓰듯이 써서 간신히 칼럼을 마감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다는 거죠. 우리 상황이, 아이들의 상황이. 이러면 이게 이제 이 공부로 놓고 보면 언어 능력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 능력이 떨어지느냐? 사실은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의 교육학자들, 인지과학자들도 학생들의 이 언어 능력 하락 현상을 굉장히 우려하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럼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이건 뭐 거의 그냥 이론의 여지 없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스마트폰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하게 겪죠, 이 문제를. 왜 심하게 겪을까요? 보급률이 세계 1위예요. 초등 고학년 교실만 가도 스마트폰 없는 아이보다 있는 아이가 훨씬 많습니다. 청소년, 뭐 중학교 교실 들어가면 없는 아이를 찾기 힘들어요. 스마트폰이 아주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옆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그냥 신체 일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언어 능력은 사고력하고 같은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해야, 책을 읽는 것도 책을 읽는 거지만 평소에 멍 때리기도 하고 막 생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시간을 이 스마트폰이 그 여가 시간을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